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응원 문자 좋고요. 교통 상황은 다 좋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공의가 나올 때 꼭 받아야 돼요. 공의. 사실 공의 같으면 뭐 불법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거든요. 핸드폰 바꾸실래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공의원 받으시고 명랑시사 주진우입니다. 명랑시사 김호준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아닙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박연미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승원입니다. 해야지 네.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아니 근데 02라는 지역번호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네. 서울시장 후보군이 지금 되게 많이 등판하는 사람 늘어나잖아요. 잠깐 저 스태프들하고 박지훈 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도에 거주하는데요. 저는 경기도민이에요. 경기도민입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까워요? 경기도 사람인데. 안타깝습니다. 경기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만큼 여러분 공의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 받아주시죠. 명랑시사 주진우 아닙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 헷갈려요 지금. 네, 오늘 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아침부터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합해서 징역 22년. 박지훈 변호사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왜 이게 재판이 새롭게 갔냐 하면 판결 선고하면서 좀 실수를 좀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재직 중에 뇌물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따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선거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직자가 뇌물죄를 저지르면 선거권이 몇 년간 상실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직 중에 뇌물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범죄들도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징역을 선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고등법으로 돌려보냈던 거거든요. 네, 분리해라. 네. 지금은 사실은 그냥 그것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고가 기각이 되고 네.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딱딱 분리해서 뇌물죄는 15년, 네. 국고 손실 등의 범죄는 5년. 그리고 이미 공천 개입 관련돼서 2년을 받은 게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을 보면 토탈 22년이 지금 돼버린. 근데 본인이 지금 3년 이상 지금 살고. 수감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은 좀 빠지게 되겠죠 앞으로.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네. 70세를 좀 많이 봅니다. 기준으로 합니까 예. 보통? 형집행 정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속 집행 정지가 있고 형집행 정지가 있습니다. 네네. 구속된 사람 재판을 받는 도중에 뭔가 몸에 큰 이상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나. 생겼을 때는 구속 집행 정지가 되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형 집행 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70세를 둡니다. 근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라 하겠습니다. 네네.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70세 넘기 때문에 음.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네. 징역형을 지금 선고한 것으로 선고한 보입니다. 것이다. 네. 박연 평론가 이 촛불 든 네. 시민들과 탄핵 사실은 이게 이 재판 딱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잖아요. 그 장면들이 저는 사실 좀 스쳐갔었는데 광화문에 나갔던 기억도 나고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오늘 결국은 이제 결론이 일단 지어졌습니다. 네, 2017년 3월 10일에 오전이 기억이 납니다. 이정미 판사가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렇게 시작됐던 이 판결문을 낭독하던 기억이 나는데 참 가슴 아픈 역사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영화의 몸이 된 건 가슴 아픈 역사인데 네. 바로잡을 걸 확실하게 바로잡고 지나가지 않으면 또 그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네. 오늘 청와대가 그래서 사면에 대한 입장도 밝혔잖아요. 네네. 그 헌정에 그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거 확인하는 계기였고 사면론이 언급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봅니다. 네. 뭐 죄를 지으면 감옥 간다. 이 명확한 교훈.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에 대해서 청와대 정치권도 각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 청와대 반응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판사 출신이시죠? 서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락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형량이 20년으로 줄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네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많이 거의 끝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 네네. 분리해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파기환송 된 거고 네. 또 한 가지 뭐 강요죄라든가 몇 가지가 무죄가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형량을 줄였는데 네. 사실 그 무죄가 난 뭐 강요죄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짤짤한 범죄거든요. 네네. 이쪽이 사실은 그래서 네. 큰 틀에서의 그 뭐 뇌물죄라든지 중대한 범죄들은 다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설령 뭐 한두 가지가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형량이 그렇게 크게 반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형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네. 그 부분은 좀 많이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필사이님 나이를 고려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현정님은 요즘 70대가 노인인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변호사님 그 재판부에서 나이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서기호 변호사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서기호 지금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변호사여서. 네, 서기호 변호사님. 네. 이제 뭐 70세가 넘으면은 이제 기존 그러니까 그 70세란 기준이 사실은 이제 옛날 기준이긴 하죠. 그렇죠.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네, 그래서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긴 하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70세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옛날 기준인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즘 시대에 변화된 거를 반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었고 당장 또 오늘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또 사면 얘기가 특히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죠. 서기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사면 가능성 어떻습니까? 저는 사면해서도 안 되고 네. 그 가능성도 좀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본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사면이라는 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에 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건의했을 네. 때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처럼 그때만 해도 여겨졌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2012년부터 대선 때부터 굉장히 사면권 제한 논의가 불붙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들로부터 이 사면권을 제한한다라는 여론도 많았고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네. 이건희 그 삼성그룹 총수를 원포인트로 사면
하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너무 사면권 남용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이 사면권에 대한 남용을 그냥 가만히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후보조차도 사면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12년 이후로 사면권에 대한 제안은 시대적 흐름이고 점차 제한돼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외 없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뇌물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이제 대선 공약도 내세웠던 그렇죠. 네. 상태였기 때문에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임기 안에는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거기 때문에 더더욱 사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이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원래대로라면 뭐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 취지라면 86억 원이 유죄인데 지금 뭐 준법 감시위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네. 준법 네. 감시위원회라는 게 네. 지금 2단계에서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준법 감시위 활동을 뭐 한다고 해서 삼성이 준법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네네. 무슨 경영을 한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 네.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본적인 원인인데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뇌물죄 이런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돼야 될 상황인데 네네. 이제 재판부나 또 이재용 측에서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만들어 보려고 네. 그런 준법 감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하고 재판부가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네네. 쪽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된다.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우려가 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 이루어지면서 뭐 갑자기 확정 판결 나오자마자 또 사면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빨라요. 네,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호 변호사가 짚어준 것처럼 5대 사면 배제 대상 그렇죠. 중에 하나가 뇌물죄인데 뇌물죄.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난 건데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인 얘기들이 항상 있어요. 정말 기본적인 얘기.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한 다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사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기 노태우, 전두환 같은 경우 실제로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18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국민적 합의를 하기 전에 반성, 잘못된 뇌물 이거 잘 됐습니까? 잘못됐잖아요. 네네.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지.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오늘 확정됐는데 오늘 확정부터 벌써 본인 얘기도 없는데 사면 얘기한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문제가 아니다. 있다. 네. 안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액션을 할 때는 항상 작품성 아니면 흥행성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작품성이 있으려면 이 사람을 사면하는 것을 통해서 전 사회가 얻는 어떤 그 이익이 네. 이 사람을 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보다 커야 해요. 근데 그게 더 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하나도 없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흥행성의 측면이라는 건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서 이게 뭐 전혀 비등한 예는 아닙니다만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일 때 만약에 현 정권이 어떤 그 민주 투사를 만약에 투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이 사람의 사면을 원한다. 뭐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깨진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면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97년 이전까지 사면권이 행사된 것은 그때 당시까지의 사법체계의 그 부실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존재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아래에서 사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한 수감자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측면, 그리고 사형제도가 남아있었을 때 네. 최후의 구제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면권이 살아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네. 97년 이후에 사실상 사형도 집행이 안 되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고도의 사법 체계를 갖춰 나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초헌법적인 권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조금 난감한 분이 이낙연 대표일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이제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다가 당 차원에서는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낙연 대표 입장은 지금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이낙연 대표가 새 벽두에 이제 네네. 꺼내 들었어요. 그쵸. 뭐 저는 뭐 어떤 판단에서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음.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지율을 좀 회복한다든지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던지기 어렵기 때문에 또 이 14일 오늘 판결 선고는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네. 선고가 다시 뭐 파기가 돼가서 돌아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끝난 거죠. 실제로는 14일만 지나면 판결 확정이 됩니다. 네. 확정이 되면 확정되기 전에 사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미리 좀 얘기를 한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국민 여론이 그 좋지가 않아요. 반반이라고 하지만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 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대표가 더 이상 이것을 좀 언급하기는 좀 쉽진 않다. 아마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소관이다.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이 뭐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뭐 통해서 입장을 하면 했겠지. 하지 이낙연 대표가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다시 이제 입장을 밝히긴 네.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봐도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압도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꺼내놓은 두 가지 화두가 사면론하고 이익공유제인데 네네. 둘 다 지금 후진 기아 넣었죠. 후진기야. 그래서 지금 네. 여당에서도 주워잡고 있고 이익공유제도 특별히 어느 업종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면론도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낙연 대표가 어떤 충정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사면에 대한 네. 청와대와 아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없다 손 쳐도 어느 정도 의사를 좀 타진해봤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혼자 그렇겠죠. 지르기에는 네네. 너무 큰 사안이라서 다만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사면에 대한 여론을 좀 청취해보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AS를 끝까지 하지 못할 사안이면은 네. 타이밍이나 여러 시기를 좀 입체적으로 봤어야 하거든요. 뭐 이익공유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찬가지 사안이고 해서 그냥 지금 보기에는 지지율로 평가되는 이 숫자에 이낙연 대표가 좀 마음이 조급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를 주셨네요. 1844번님. 유승민 의원도 사면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했었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프리맨 K님. 나오면 더 시끄럽고 국민 분열만 커질 것 같네요. 최소한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고 사죄하고 정치적으로 국민 통합에 힘쓴다고 본인이 직접 표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면은 그 후에나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름이 다시 등장했어요. 2019년에 있었던 일이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전후해서 법무부 출입국 관련 직원들이 이 출입국 정보를 조회했다라는 건데 지금 박주미 변호사님 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일단 조회 이 부분도 가장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긴급적으로 출금 조치를 취했던 부분. 이거는 검사가 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검사가 사건 번호도 조작을 하고 네. 검사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 부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글쎄요, 실제 뭐 상황이? 요게 좀 요 부분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 검사들 보면 참 다른 직책은 그런 게 없는데 검사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그 만들었던 검사가 신청했던 검사가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검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으로 이제 파견을 와야 되는데 그럼 일반적이면 대전지검에서 바로 그냥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가면 되는데 서울에 어떤 또 직책을 또 줍니다. 다른 직책을 동부지검 검사로 파견하면서 네. 다시 또 대검 진상조사 항상 그렇게 해요. 서울에 네네. 직책을 하나 주고 다시 또 파견하는. 어떤 업무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상관인지 애매해요. 동부지검장이 상관인지 네네. 대검 진상조사단이 상관인지 아마 그런 뭐 제가 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사가 한다면 뭐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검사가 청구 주체입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 의무 없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뭐 1년 번호를 적어서 했다는 그 그렇죠. 검사를 향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출국 전에 이게 조회하는 것이 뭐 법무부 예산 관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게 전반적인 포인트입니까? 겁니다. 조회도 둘 잘못된 다. 거고 그 조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켰다. 네. 그것도 검사가 아닌 자가 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조회하는 것은 간행이고 네. 조회할 수 있고 네. 또 그 검사는 동부지검의 직무대리 검사 파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9년에 공항에서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에 굉장히 모자를 썼나요?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신분을 입고, 드러내고 네. 싶지 않아 하는 듯한 보디가드가 모습으로. 김학의 차관인 줄 알았어요. 비슷한 보디가드가. 모습의 어떤 남성과 하여튼 네. 해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 제지당했잖아요. 2019년 네. 3월이었죠. 네. 그럼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글쎄, 제가 이제 네. 법률적인 문제는 앞에 박지원 변호사님 계시고 네. 또 뭐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 명령 체계가 있을 테니 네네. 그쪽에 맡긴다고 해도 그냥 일반 시민의 법 감정으로 볼 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문제가 절차적 정의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되지만 않았지 별장에서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은 네. 파렴치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4,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인 죄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일에 2019년 3월 밤의 상황을 보면 비행기표를 미리 끄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발권을 해요. 네, 그 네. 공항에 가서 그 모든 정황이 이 사람이 수사를 받기 직전에 급히 해외로 나갈 것이 너무나 명징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분이 그냥 출국하게 놔두는 게 네. 결과적으로 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향후 보완해 가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혹여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왜 출국 금지 조치해야만 했었느냐 그 본질이 훼손되는 건 그렇죠. 본질을 좀 훼손하는 문제인 것 그 얘기하지 같아요. 않을 네, 수 네, 없어요. 누가 봐도 김학의입니다. 그렇죠. 김학의 네. 아닙니까?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네. 김학의가 아니라고 계속하면서 음. 이 사건이 이렇게 온 겁니다. 뭐 가르마 뭐 위치가 다르다 뭐 이상한 얘기 많이 나왔었죠. 왜 저만 네, 눈이 네. 그렇게 좋습니까? 누가 봐도 김학의, 경찰도 김학의 그러는데 네. 검찰에만 가면 아니거든요. 네, 검사들만 아니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온 겁니다. 음. 그 과정에 잘못된 절차는 어떡할 겁니까? 그때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조사가 됐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됐을 건데 검사들이 자기 식구 감사기를 했던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하자 부분 저는 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하자가 그 이전의 하자보다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국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우리 박연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최소한 정의를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세웠더라고. 갔으면 안 왔죠. 그럼 안 왔으면 어떡할 건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법무부 차관까지는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조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예정돼 있던 것도 취소해야 되는 판에 그러니까요. 오밤중에 나가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요. 그 저희를 법이라는 게 그 최근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사법부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 서게 된다,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 같으면은 정말 엄단하게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왜 검사 혹은 그 고관 대작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혹은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지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이건 뭐 전혀 다른 예입니다만 박지훈 변호사도 아마 많이 다뤄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드문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예컨대 가정파괴범 있죠. 상간녀들이 이 본부인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정파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명백히 나쁜 사람이지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사안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한다. 몇 년씩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지나간다. 요거는 좀 사실 넌센스죠.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검찰 내부의 어떤 갈등 부분들을 얘기하는 이른바 뭐 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담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이종군 형사부장 같은 네네. 경우 그쪽이 뭔가 잘못했다. 윤석열 총장 측하고 대척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검찰 내부의 어떤 갈등, 정치권 갈등을 지렛대 삼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이 어떤 김학의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라는 걸 좀 부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추정을 해보고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재배당했어요. 수사 지휘 주체를 둘러싸고 공정한 수사가 뭐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적이 이어지자 이제 이뤄진 조치인데 이 수사가 어떻게 될까요? 직권남용 등이 될 것 같아요. 직권남용. 결국은 네. 의무 없게 일을 한 거거든요. 직권을 남용해서 그 검사를 이제 처벌하느냐, 그 검사가 과연 어떻게 지금 업무를 했던 거냐 확인할 건데 네. 원래는 안양지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수원지검으로 올렸습니다. 수원지검으로. 그 담당진 부장이 예전에 대검 진상조사단에 있던 부장이에요. 검찰 그 부장 검사가 네네. 대검에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부장이 좀 직접 해라. 라는 취지로 올렸고요. 네. 대검도 좀 이걸 갖고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네네. 국민의힘하고 좀 생각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차후에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만 모든 사건 처리에서 그 목적이 이제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거는 잊지 말고 절차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차후에 시비거리를 주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차 정의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네네네. 뭐 안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걸 취지는, 뭐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법감정을 우리가 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조치다. 알겠습니다. 6144번님이 초원 복집 사건 생각나네요. 똑같아요. 초원 복집 사건이 이제 내용을 보지 않고 메신저를 본 거거든요. 왜 그것도 녹음했느냐. 얘가 내용이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 메신저 도청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버렸던 사실 주객이 전도됐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지금 김학의 어떤 내용보다는 김학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김학의 절차상. 사람 출국 금지했던 그거 잘못했다. 이것만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5155번님 결재를 했고 안 했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김학의 전 차관이 했던 범죄를 생각해야죠. 끔찍한 범죄라는 게 본질입니다. 또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항의의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네, 뉴스 로우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연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